안녕하세요. 신영글교수입니다. 18장 리스 첫 번째 시간인데요. 리스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설명을 하고요. 리스의 식별, 인식 면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리스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 A가 어떤 자산을 취득은 하지 않고 사용만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럴 때 B로부터 B는 이 자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인데요. B로부터 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을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이런 계약을 리스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임대차 같죠? 그러나 거래의 실질이 임대차가 아닌 B가 갖고 있는 자산을 장기 할부로 매각하고 얘는 장기 할부로 매수하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리스는 외견상 형식에 기초하지 않고요. 거래의 본질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임대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준서에서는 리스를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의 사용권을, 이때 자산을 기초자산이라고 합니다.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인데요. 리스의 이행 절차를 간략하게 그림 2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여기 리스 이용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용권만 갖고 싶은데 그 자산은 이쪽 자산의 제조 판매사 여기에 있습니다. 자산을 대가를 주고 살 수도 있겠으나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죠. 또한 일정 기간만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에 리스 제공자가 들어가죠. 먼저 물건을 선정을 하고요. 리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럼 이 리스 제공자는 자산 제조 판매사에 물건을 발주를 하고요. 그 물건을 이쪽에 납품을 하게 합니다. 물건 대금을 지급을 하고요. 이 사용 기간에 걸쳐서 리스료를 이용자가 제공자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리스 제공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법적 소유권에도 불구하고 리스 이용자와 리스 제공자는 임차인, 임대인 이런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자산의 실질적인 위험 보상이 넘어갔느냐 넘어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볼 것은 기준서 1116호에 따른 리스 회계인데요.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거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서 리스 거래를 분류해요. 먼저 리스 제공자는 기초자산을 이전하더라도 리스 제공자가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이 기초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 보상의 대부분을 계속 자기가 보유해. 그렇다면 이거는 임대거래와 유사하죠. 따라서 임대거래와 유사하게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이러한 리스를 오퍼레이팅 리스, 운용 리스라고 합니다. 반면에 기초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 보상의 대부분을 이용자한테 넘겼어. 이러면 이는 대가를 받고 자산을 장기 할부 처분하는 것과 유사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파이낸스 리스, 금융 리스라고 불러요. 한편 리스 이용자는 그 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면서 대가를 주는데요. 임차와 유사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 이용자는 해당 자산을 인식하고요. 향후 지급할 리스료를 부채로 인식합니다. 즉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이죠. 다만 리스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기초자산 가격이 얼마 안 돼, 소액이야. 이럴 경우에도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하게 하면 너무 회계 처리가 번거롭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리스 이용자로 하여금 자산이나 부채의 인식을 면제하는 회계 처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인식 면제 선택을 하면 임차인의 회계 처리와 유사하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울 리스 회계 처리는 기준서 1116호에 기초하는데요. 같은 리스라 할지라도 무조건 다 1116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1116호의 적용을 배제하는데요. 첫 번째로 광물, 석유, 천연가스와 비슷한 비재생 천연자원을 탐색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리스는 별도의 기준서가 있습니다. 1106호, 이 1106호는 21장에서 배웁니다. 리스 이용자가 보유하는 생물자산 리스, 생물자산과 관련된 1040호 기준서가 있죠. 여기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고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리스는 별도의 기준 해석서 2112호를 적용합니다. 한편 지적재산 라이센스와 관련되는 리스는 이미 우리가 13장에서 1115호 수익기준서를 배운 바 있죠. 1115호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5번이 중요한데요. 1038호 무형자산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라이센싱 계약에 따라서 영화, 필름, 비디오, 특허권, 저작권 이런 권리에 대해서 리스 이용자가 보유하는 권리는
1116호를 적용하지 않고 1038호를 적용합니다. 이런 것들은 리스 기준소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라이선싱 계약에 따라서 영화, 필름, 비디오 녹화물 등을 리스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무한 복제될 수 있는 무용의 항목이 되겠죠. 따라서 일정 기간 배타적 사용을 전제로 하는 리스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1116호를 적용하지 않고 1038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준소 1116호는 개별 리스의 건별로 회계 처리를 적용을 하는데요. 포트폴리오에 적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1116호를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는 경우와 포트폴리오 내에 개별 리스에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러면 실무적 간편법으로 특성이 비슷한 리스 포트폴리오에 1116호를 적용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20대 업무용 차량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을 한다고 할 때 각각 차량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리스회계 처리를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해서 이 전체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리스회계 처리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 1140페이지에는 리스의 식별, 인식 면제, 리스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리스의 식별입니다. 특정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계약에 대해서 기준소 1116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때 계약을 약정하는 시점에서 그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그리고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지 않으면 111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리스를 식별하기 위한 조건은 그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또는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리스를 식별할 수 있겠습니다. 즉 계약에 식별되는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자산이 특정되어야 되고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사용 통제권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사용기간 내내 고객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 사용기간 내내 고객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시할 권리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식별되는 자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자산이 계약에서 분명히 특정되어 있어야 1116호를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계약서에는 약간 불분명하더라도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자산이 식별될 수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편 자산의 용량 일부가 물리적으로 구별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10층 건물 중에 특정 한 개 층 이것도 식별되는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물리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자산 용량의 일부라면 이는 식별되는 자산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 광케이블의 용량 일부를 리스한다 이런 것들은 특정할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이 식별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다만 자산의 용량 일부가 그 자산 용량의 대부분을 나타내고 고객에게 그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제공하면 그 용량 일부도 식별되는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식별되는 자산이 있기 위해서는 자산이 계약에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실질적인 자산 대체권을 사용기간 내내 갖지 않아야 돼요. 실컷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특정 자산을 언제든지 와서 이거 아니야 다른 걸로 바꿔줄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대체를 할 수 있다면 이는 자산이 식별된다고 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공급자가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인 능력을 사용기간 내내 갖고 자산 대체권의 행사에서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자산 대체권은 실질적이라고 판단하고 리스 기준서를 적용할 수 없겠습니다. 특정 일이 되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한 후에만 공급자가 자산을 대체할 권리 의무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한 대체권이 실질적이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공급자가 실질적인 대체권을 가지는지 고객이 쉽게 판단할 수 없다면 실질적이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고객이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사용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겠습니다. 사용기간 내내 자산에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고객이 가져야 돼요. 이는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그 자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그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고객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고객이 그러한 권리를 갖는다고 봅니다. 즉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갖거나, 두 번째로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이 미리 내려지고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한다라는 것인데,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운용할 권리를 갖고요. 공급자는 그 운용 지시를 못 바꾼다는 거죠. 또한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할 방법 및 목적을 미리 결정하는 방식으로 그 자산을 설계를 했다면 해당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갖는다고 보겠습니다. 방어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해당 자산이나 그 밖의 자산에 대한 공급자의 지분을 보호하거나 공급자의 인력보호 및 공급자가 법규를 지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의도로 리스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의 최대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고객에게 특정한 운용 관행을 따르도록 하는 요구, 고객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을 바꾸는 경우에 공급자에게 알리도록 요구하는 것 등이 바로 방어권에 해당이 되는데, 이 방어권이 있다고 해서 고객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막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방어권이 있더라도 고객이 사용 통제권을 갖고 있다면 그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리스와 용역 계약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리스는 리스 이용자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통제하고요. 그 대가를 지급할 무조건의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반면에 용역 계약은 고객이 계약 개시 시점에 자신이 통제할 자산을 획득하지는 못하는 거죠. 용역이 수행되는 때에만 그 용역을 획득하기 때문에 고객은 그때까지 제공된 용역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계약기간 내내 고객이 그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할 필요도 없다라는 점에서 리스와 차이가 있습니다. 예제 1번을 볼까요? 다음에 사례 1과 2에 두 가지 계약이 있는데요. 이 계약 내에 리스가 식별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회사는 공급자와 5년간 특정 선박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을 해요. 이런 거를 용선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박은 계약에 분명히 특정되어 있고요. 공급자는 대체권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회사는 계약에 규정된 제약에 따라 사용기간 5년 내내 어떤 화물을 운송할지 정하고 항해 여부와 언제 어느 항구로 출항할지를 정합니다. 또한 계약에 규정된 제약에 따르면 고객은 해적 위험이 높은 해역으로 선박을 운행하거나 위험한 물질을 화물로 운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공급자는 선박을 운용하고 유지하며 선박에 실린 화물을 안전하게 운반할 책임을 집니다. 고객이 계약 기간에 그 선박에 다른 운용자를 고용하거나 직접 선박을 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릎 1번은 사례 1의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계약에 자산이 식별되어 있느냐, 그리고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그 사용 통제권을 갖느냐를 파악해야 되겠는데, 이 계약에는 선박이 분명하게 특정이 되어 있죠. 공급자는 그 선박을 대체할 실질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을 해요. 한편 갑회사는 사용기간 5년 내내 선박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갖습니다. 몇 가지 제약들이 있죠. 그러나 이는 방어권에 해당이 되잖아요. 갑회사가 항해 여부 및 운송 화물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내내 선박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갖는다고 보면 되겠죠. 즉 사용 통제권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리스를 포함한다고 보면 되죠. 이번에는 사례 2를 볼까요? 갑회사는 공급자와 특정 선박으로 부산에서 LA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을 해요. 선박은 계약에 분명히 특정되어 있고 공급자는 대체권은 없습니다. 화물은 선박 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고요. 계약에서 선박으로 운송될 화물과 인수 및 배달 일정을 정합니다. 공급자는 선박을 운행하고 유지하고요. 선박에 실린 화물을 안전하게 운반할 책임을 집니다. 갑회사는 계약 기간에 그 선박에 다른 운행자를 고용하거나 직접 선박을 운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례 2 계약에 리스를 포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약에는 식별되는 자산, 즉 선박이 계약에 분명히 특정되어 있고요.
대체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갑회사의 화물이 선박 용량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당사자가 그 선박 사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효익을 얻지는 못하죠. 즉, 갑회사가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져요. 그러나 문제는 사용 통제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선박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박 사용 방법 및 목적이 미리 계약에 정해져 있죠. 갑은 사용기간에 선박의 사용 방법 및 목적을 변경할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고객은 사용기간에 선박 사용에 대한 다른 의사결정권이 없고요. 고객이 선박을 설계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리스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1116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앞에 리스를 정의를 할 때 리스 이용자는 모든 리스에 대해서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의 경우에 인식 면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단기 리스이거나 기초자산이 소액인 리스에 대해서도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하게 하면 너무나 많은 회계 처리에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회사로 하여금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인식 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먼저 단기 리스는 리스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 이하인 리스를 말해요. 리스 계약의 조건을 보니 이용자가 특정일에 리스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이는 1년 이내라고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단기 리스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리스 기간은 해지불능 기간을 포함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약 불이익만 감수를 하면은 리스 계약 당사자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갖는 경우, 즉 거의 위약금 없이 리스를 이용자가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집행 가능한 해지불능 기간이 없다고 봐야 되죠. 즉 해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 리스에 해당이 됩니다. 리스 이용자가 단기 리스라고 보고 인식 면제를 선택을 했는데 이후에 리스 기간에 변경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새로운 리스로 보고 회계 처리를 달리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X1년 초에 2년간 자산을 리스하기로 합니다. 리스 당사자는 위약금 없이 1년도 말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단기 리스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만 계약을 종료하려면 1년도 10월 말까지 상대방한테 고지를 해야 합니다. 리스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1년도 말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리스의 최대 기간은 1년입니다. 단기 리스죠. 인식 면제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년도 10월 말까지 종료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즉 여기 10월 말까지 상대방한테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10월 말까지 고지를 안 했어. 그러면 당연히 X2년 말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X1년 11월 초에 14개월짜리 리스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 새로운 리스로 보자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새로운 리스이기 때문에 이때는 단기 리스가 아니니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뒤에서 다 설명이 나옵니다. 한편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하는 것도 부담이죠. 따라서 소액일 때는 인식 면제를 선택할 수 있겠는데 소액의 정의는 세 곳을 기준으로 할 때 US 달러로 5,000달러 이하의 리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소액입니다. 뭐 100달러, 200달러짜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다 합치니까 꽤 커. 총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액 기초자산에 해당이 되니 인식면제를 할 수 있다. 즉 다음을 모두 충족 못하면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리스 이용자가 기초자산 그 자체를 사용하여 효익을 얻거나 리스 이용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그 자산을 사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대요. 즉 이 하나하나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거나 기초자산은 다른 자산에 대한 의존도나 상호 관련성이 매우 높지 않대요. 이런 것들이 서로 끈끈하게 연계가 안 되어 있다면 이 하나하나가 소액 기초자산에 해당이 되니 인식면제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보면은 장비의 여러 개별 부품이 소액인데요. 합치면 장비 가격은 5,000달러를 넘는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이런 개별 부품이 다른 부품과 상호 관련성이 높지 않다면 각 부품에 대해서 인식면제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별 부품 자체만을 사용해서 효익을 얻을 수 없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그 개별 부품을 사용해서 효익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개별 부품 간의 상호 관련성이 매우 높으면 이를 하나씩 분리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전체 금액이 5,000달러가 넘으면 인식면제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인식면제를 적용할 때 그 방법 및 회계 처리인데요. 단기 리스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적용합니다. 유형이라는 것은 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기초자산 집합을 클래스라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리스 계약에 특성과 용도가 다른 두 가지 유형, A 유형과 B 유형의 기초자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치자고요. 이때 A 유형은 3년 사용, B 유형은 1년 사용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B 유형인 1년 사용, 이게 단기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만 인식면제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면제는 리스별로 인식을 합니다. 리스 바이 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면제를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한 유형별 적용을 한다면 하나의 유형 내에 있는 개별 자산에 대한 소액 여부를 평가해야 되는 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유형별로 하지 않고 이 경우에는 리스별로 적용을 합니다. 인식면제 규정을 선택을 했다면 리스 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리스료를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액 기초자산 리스와 관련해서 인식한 비용은 주석에 공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소액 기초자산 리스. 카페사는 1년 초에 사무실에서 사용할 비품을 5년간 리스를 해요. 소액 기초자산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리스료는 매년 말에 다음과 같이 지급키로 했는데 리스 개시일에 제공자가 500의 리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합니다. X1년에 리스료는 없고요. 2년도부터 4년까지 매년 리스료는 3,000입니다. 5년도에는 2,000이고요. 갑회사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때 어떤 회계 처리를 하느냐라는 건데요. 일단 리스 기간 5년의 전체 리스료를 살펴보면은 X1년은 없죠. 2, 3, 4, 3년 동안 3,000입니다. X5년에는 2,000입니다. 그런데 리스 개시할 때 리스 제공자로부터 500의 리스 인센티브를 받았죠. 이거는 마이너스 리스료입니다. 그래서 1,500이 5년에 걸쳐 인식할 리스료 비용이고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다른 체계적 기준이 없다면 정액 기준으로 하여 2,100원씩 매년 비용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18장 리스 첫 시간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이후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